바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벽 7시에 경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에 오니까 1시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먼 데가 대한민국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면서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각종 대중교통수단을 다 타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대신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아니라 전통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꽉 숙제같이 있으니까 계속 전통이 아니라 전통문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기차를 타고 경산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또 부여까지 버스를 타고 와도 제 눈에 전통문화라고 할 만한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통문화학교에서 전통문화를 공부를 하시니까 연구를 하시고 배우고 하시니까 항상 전통문화와 함께 살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제가 오늘 무려 6시간 걸려서 전통문화만을 생각하면서 전통문화가 우리들의 길거리에, 우리들의 산천에, 우리들의 자연 속에 어떻게 남아있는지 아무리 궁리궁리하면서 쳐다봐도, 살펴봐도 전통문화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부여쯤 오니까 이제 무슨 한옥이 몇 점 보이고, 지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도 동감하십니까? 우리들의 어떤 길거리 풍경, 자연 풍경, 산천 풍경 속에는 전통문화라는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왜 우리 전통문화라는 걸 이렇게 되었을까? 또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좀 고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하고 싶은데 한 50분 정도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또 한 10분 쉬었다가 한 50분 좀 이야기를 하고 또 10분 쉬었다가 한 50분 정도 질의응답 토론을 하는 시간으로 이야기를 진행해도 좋을까요? 네. 그럴까요? 네. 아니면 내가 1시간만 얘기하고 한 2시간을 질의응답을 할까? 그렇습니다만 2대1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마 제가 미리 준비해서 보내드린 유인물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처음에 오면 터키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네. 터키 얘기를 왜 처음에 썼는고 하니 제가 지난 2월달 터키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2월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김연아 2월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김연아 이야기가 요란스러웠지만 3월 2일날 한국에 돌아오니까 더욱더 김연아 뉴스가 전 대한민국을 덮고 있어요. 지금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도 김연아였죠. 그렇죠? 근데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 김연아를 싫어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쁘고 그죠? 아무도 안 웃네. 동감하지 않나? 동감합니까? 김연아 이쁩니까? 네. 근데 김연아가 매일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그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더니 김연아는 세계적인 선수고 피겨스케이트고 뭐고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온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2월 한 달 동안 아마 2월 중순경에 김연아가 아마 금메달 받았을 거예요. 그죠? 2월 하순인가? 그런데 제가 2월 초에 가서 3월 2일 날 귀국을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터키,
그리고 제가 다녔던 뭐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에서는 김연아에 대한 소문은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만이 아니라 동계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피겨스케이트 하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피겨스케이트를 대한민국 2천만이 넘는 여성 중에서 또는 4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대운한 나이가 한 10살 이상의 성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겨스케이트를 못하는데 김연아 혼자 세계 최고로 잘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나 더 대단한 일은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 좋다는 피겨스케이트를 할 줄 안다면, 그래서 다들 나도 김연아 못지않게 언젠가 나도 김연아쯤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뭐 그 정도 생각 안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포즈의 김연아처럼 피겨스케이트를 즐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떨까? 대답 안 해? 여러분,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 김연아 금메달 받기 전에 그걸 뭐라 그러지? 그렇게 춤추는 걸 뭐라 춤춘다고 해야 되나? 응? 하나씩,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하는 거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시합을 하면서 보여준 그 포즈를 보면서 여러분 모두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터키 이야기를 왜 하는 거 아니? 여러분, 피겨스케이트가 전통문화입니까? 전통문화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피겨스케이트를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터키 사람들은 피겨스케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피겨스케이트만이 아니라 스키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220개 나라가 있고 6,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그렇게 한 나라 전체가 광분하듯이 매달리고, 여러분, 피겨스케이트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나라 올림픽 선수들은요 다들 아마추어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올림픽이 아마추어 선수라는 거 알죠? 그렇게 배웠죠? 네. 근데 우리나라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아마추어입니까? 물론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아마추어일지 모르지만, 프로페셔널이 아닐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피겨스케이트를 하는 김연아가 그게 아마추어예요? 프로예요? 프로죠? 네. 여러분, 사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올림픽 정신이 위배돼. 무슨 말인 거 아니? 스포츠란, 여러분, 무슨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에서 1, 2, 3등을 하려고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을 타려고 스포츠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스포츠란, 운동이란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즐겁게, 그치? 흥미롭게 다 함께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스포츠 아닐까?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난 김연아 여러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김연아는 알지만, 김연아가 세계 선수, 우리 아마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리스트가 아마 100명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종목이 한 100개 넘을 거야. 그지? 메달 달리는 종목이, 그지? 그렇죠? 우리 김연아 뭐 알고, 뭐 물론 또 무슨 여자 선수? 여자 선수도 한 명 있고 또 메달리스트 몇 명 알지만, 그 밖에 다른 나라의 메달리스트 이름 우리 압니까? 모르죠? 아마 100명이 훨씬 넘을 텐데, 메달리스트가, 그지? 아마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 응? 우리가 또 사실 몰라요. 대부분 선수들 우리 모릅니다. 김연아가 또는 뭐 김연아 말고 또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대단히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야,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또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그렇게 상도 못하고 메달도 못 탔는데, 이 옷을 좀 벗고 해야 돼. 덥다. 요새 이제 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국위선양이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국민들이 또 뭐 김연아 금메달 때문에 김지긴 효과가 뭐 20조가 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물론 뭐 그게 근거 있는 이야기였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나는 생각하기에 우선 소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트를 포함한 스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죠? 그죠? 그럼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 대부분 사실은 수양에서 비롯된 스포츠고, 그렇죠? 당연히 신체적인 조건이 우리보다 동양인보다 비서양인보다 훨씬 키도 크고 근육도 뛰어난 백인들의 체형에 백인들의 체질에 맞는 스포츠인데 당연히 백인들이 우승하기 마련이고 백인들이 많은 금메달 따기 마련인데 거기 우리가 그동안 잘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몇 개 메달 받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벼랑간 국위가 선양되고 국격이 성격되고 돈이 금방만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런 무슨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 세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반면에 내가 이번 2월달에 있었던 터키나 또는 우즈베키스탄이나 또는 작년 여름 있었던 인도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여러분 적어도 서양 문화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야단스럽게 동경하지 않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걸 뭐 제3세계라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런 나라들은 그런 올림픽 또는 뭐 닐림픽 이런 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닐림픽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좀 웃어주길 바랬는데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웃겨보려고 노력을 하면 아무리 썰렁해도 웃어주기 바래, 그지? 여러분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있어가지고 웃음 유머 코드가 전혀 안 통하는 것 같아.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워 보이세요. 저 학생은 우리나라 문화유산계의 거목이 될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한 달 있었던 터키, 우즈베키스탄, 작년에 한 달 있었던 인도,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전통문화라는 것으로 거의 일상생활을 하고 의식주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인도를 갈 때마다 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것은 인도에서는 인도 음악 외에 인도 전통 음악 외에 서양 음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기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인도 출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세계적인 지휘자, 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많이 있다는 거 알 겁니다. 그렇죠? 인도 출신 음악가들이 대단히 많아요. 서양 음악가들이. 그 사람들 다 서양에서 활약합니다. 다 뉴욕에서 활약합니다. 인도에는 인도 음악밖에 없어요. 인도에는 서양 음악이 일체 없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인도 음악밖에 없고.
터키를 비롯한 이슬람엔 이슬람 음악밖에 없어요. 서양 음악이 없어요. 작년에 제가 인도 있을 때 누구죠? 그 왜 얼굴 허옇게 칠한 흑인 무슨 뭐 마이클 잭슨이 죽었어, 그지? 한국에 와서 알았어. 한국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이클 잭슨 때문에 또 그렇게 시끄러웠다며. 그랬다며. 마이클 잭슨 죽은데 대한민국 사람들 왜 그렇게 시끄러워야 돼? 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 잭슨하고 무슨 여기 뭐 사촌이 있나? 왜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우린 그렇게 슬퍼해야 되나? 왜 사실상 그 기원을 따지거나 또는 지금 사실 여러분이 올림픽 같은 건 이건 지금은 대단히 정치적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스포츠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비서양 사회를 침략하면서 가장 먼저 스포츠를 보급을 시켜요. 스포츠로 여러분 아마 3S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독재자가 독재를 하기 위해서 쓰는 정책. 뭐 히틀러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3S라는 게 첫째 스포츠예요. 둘째 스크린이에요. 영화예요. 셋째 섹스예요. 말하자면 성을 방종시키는 거죠. 성적으로. 이 세 가지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써먹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원을 따지면 이건 사실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비서양 세계를 침략하면서 그 비서양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그 3S라는 걸 써요. 사실 올림픽이라는 걸 우리가 엄격히 생각해보면은 별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광분할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여러분 우리 다 김연아 좋아합니다. 뭐 김연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아요. 그건 그러나 내 생각엔 여러분 김연아 같은 얼굴, 김연아 같은 몸, 소위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유행하는 얼짱 몸짱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의 대표로서 김연아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난 그게 싫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시기에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냐라고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좀 계시겠지만 그지? 동의 안 해? 내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웃겨보려고 노력할 때는 좀 웃어달라고. 내가 아까 대전역에 내리니까 대전역에서 내려오니까 어떤 그 밑에 어떤 아줌마가 하나 서 있다가 주머니를 뒤집디다. 아무도 안 웃네. 왜 주머니를 뒤졌을까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평소 경험으로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동전을 주려고. 또 하나는 아마 역 앞에 붙은 현상금 사나이에 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려고. 둘 다 동전 찾았을 것 같아요. 그 아줌마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얼짱이고 몸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역시 웃어줘. 말 웃으면 이게 농담이 아니잖아. 근데 난 여러분 모두가 김연아보다도 훨씬 더 얼짱이고 몸짱이라는 생각을 하길 바라요. 오늘 이야기의 내 결론이 그겁니다. 왜? 여러분 전통문화 공부하는 학생들 아닌가? 그렇지? 우리나라 전통문화 차원에서 보면 옛날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고 미녀는 최고 얼짱, 최고 몸짱 여자는 눈이 나처럼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이야. 입도 조그만하고 말이야.
얼굴도 큼직하고 말이야. 응? 남자니까 당연하지만 여자도 나처럼 앞뒤가 전혀 없는, 앞뒤가 없다고 표현을 못하. 앞도 뒤도 다 그냥 절벽인. 우리 집에도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눈 작고, 입 작고, 코 작고, 응? 그냥 얼굴 통통하고, 몸도 통통하고, 가슴이고 엉덩이고 별로 나오지도 않고 밋밋하고 하는 모습의 여성이 19세기까지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의 차원에서는 최고의 미녀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 그려진 미인들을 보면, 신윤복의 미인도든, 누구의 미인도든 미인들을 보면 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미인이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해? 네. 그렇죠? 네. 여기 다 그게 미인이에요. 미인이야, 그지? 김연아 닮은 애들 빼고. 김연아는 세상을 잘 태어난 거야.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걔는 어디 무슨 팥쥐 콩쥐도 못했을 애야. 그 얼굴로 가지고 그 이상한 서양식 얼굴로 말이야. 세상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날 봐. 내 팔이 얼마나 짧아, 그지? 내 다리가 얼마나 짧아, 그지? 그지? 이게 대한민국 처형이야. 김연아처럼 다리 길고 팔 기는 거 이거는 기형이야. 이건 괴물이야. 킹콩이야. 이거.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내가 내하고 아무 관련 없는 김연아를 왜 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별로 그렇게 얼굴이 서양적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원래 우리 DNA가 그렇죠? 원래 팔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 팔 다리가 길어서 김연아는 그렇게 피겨스케이트를 잘했고 그렇게 몸이 예뻤다 그러대. 나 그 소리 듣고 야, 참 팔다리 안 길어 참 좋았다라고 난 생각을 했어. 이것도 역시 웃어줘. 나는 여러분, 이 전통문화라는 게 상당히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집 짓고 옛날 집 짓고 문화재 유산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전통이랑 더욱더 본질적인 거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우리가 함께 잘은 모르지만 뭔가 어떤 문화적인 DNA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요소를 갖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죽으라고 우리는 서양권만을 뺏기고 따르고 모방하고 그거 어떻게 좀 잘 따라가면 그 서양 사람들 저끼리 지난 100년 동안 해왔던 그 올림픽 잔치라는 데에 우리가 별 볼 일도 없이 들어가가지고는 터키 사람, 이슬람 사람, 아랍 사람, 이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무도 거기 안 가는데. 여러분 동계올림픽에 흑인 선수 봤어? 봤어요? 네. 많지 않지 그래도. 그래. 여름 올림픽에 무슨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흑인들이 벌벌 하던가? 동계올림픽은 진짜 이건 백인들 버글버글 하죠? 버글버글 하죠? 그리고 무슨 메달 따느냐도 다 뻔하게 정해지지 않나?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우리들 DNA에 맞는 우리들 전통 문화라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 문화란
미개고 야만이고 미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스스로 전통 문화를 폄훼한 전통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전통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도 웃어줘. 어?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통 문화를 무시하는 전통 문화 말 되나? 왜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통 문화를 공부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에 터키를 한 달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락 파묵이라고 하는 6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내가 이 사람 소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 아마 유인물의 작가 파묵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써놨습니까? 파묵 이야기 좀 썼나? 여기 아마 유인물에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파묵이라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유는요, 터키란 나라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터키란 나라가 훨씬 우리보다는 전통 문화를 강하게 아직까지 유지 보존하고 있는 나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서양 빼고 비서양 나라에서 자기 전통을 거의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나라는 내가 보기엔 이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제일 정신없는 나라야. 정신 못 차리는 나라야. 정신을 버린 나라야. 우린 그걸 대단한 선진화, 대단한 현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서 아직까지 전통 문화 가지고 있는 인도나 터키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나라들을 후진 미개의 나라로 욕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정신없는 나라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나라는 제일 엉망이고 개판인 나라는 대한민국이야. 내가 보기에는. 응? 그 백인들 끼어가지고 무슨 금메달 땄다고 띵까띵까 매일 그냥 전 국민이 정신없이 그냥 펑군의 도가니에 빠지고 말이야. 금메달 하나 딴 거 가지고 무슨 20조? 20조? 그거 다 뭐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김연아 광고비야. 그렇지 않아? 김연아 광고비 20조 받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야단이야? 우린 김연아 광고하는 자동차 광고 보고 자동차 사야 되고 다 강요받는 일종의 선전의 광고에 노예받게 되지 않는 처지인데 그게 뭘 대한민국에 20조에 기여를 하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김연아 신화에서 깨야 돼요 여러분. 김연아 잘났어. 잘나서 20조, 30조 앞으로 얼마 더 벌지 모르지. 엄청난 광고비를 받고 엄청나게 돈벌이를 해. 끝. 그거 다야. 더 이상 뭐 있나? 김연아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해? 대한민국 400만, 500만 백수들이 취직 한 자리라도 가지나? 김연아 때문에? 응? 김연아 때문에 뭐가 대단하다고? 뭐가 잘났다고? 자신감? 자신감 무슨 자신감? 여러분 김연아 되고 난 뒤에 큰 자신감 가지고 그렇게 시험 잘 봤나? 공부 잘했어? 여러분 이런 헛짓에서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터키는 정신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르한 파묵이라는 작가가 그래도 이 사람은 터키에서 사라지고 있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 이 사람 평생
쓴 소설의 주제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에 대한 슬픔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본에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한국 사람들도 동감하리라고 얘기했어. 난 동감해. 여러분 동감하시나? 대한민국 여러분 전통문화가 사라진 게 아니야. 오르한 과묵이 얘기하는 사라진 전통문화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미 옛날에 다 사라졌어. 전통문화가. 오르한 과묵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얼짱멈짱이라는 김연아식 신화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오늘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 전통문화를 이야기하는데 동양은 이렇고 서양은 이렇고 동양은 저렇고 서양은 저렇고 동양은 정신적인데 서양은 물질적이고 뭐 이런 식의 이분법을 벗어나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하나의 결론인데 오르한 과묵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런 어떤 반드시 뭐는 적대적으로 이원적으로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게 오르한 파묵의 생각인데 그건 좀 이따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전통문화가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역사는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가 사라지게 된 시기는 아마도 1910년 전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제국주의 일본이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선의 전통문화를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전통문화를 없애려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 그 당시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주 이상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없애려고 하는 전통문화라는 게 무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당. 무당 아시죠? 무당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와 춤을 췄나 무당이? 어? 어디서 봤어? 점집에. 자네가 왜 점집에 갔나? 어? 아, 그렇구나. 내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은 학생이구나. 더 전통적이야. 나는 평생 점집을 가본 적이 없어서 무당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남긴 기록들을 보면은 서울의 남산이고 대전의 계룡산이고 부여의 부소산이고 말이야. 온 대한민국 천지에 한반도 천지에 촛불 켜놓고 다 무당들이 무속을 벌이더라. 이런 미신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계룡산, 부소산, 남산, 지리산, 한라산 곳곳에 있는 대한민국 무당들을 없앴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마 이 부여 시내에도 무당집이 있을 거야, 그지? 그지? 무슨 대나무 딸 세워놓고, 그지? 지난 100년 동안 일제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해방 뒤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무속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무속이 많이 남아있는 걸 보면 옛날에 진짜 대단했을 것 같아, 그지? 어때? 그렇겠죠? 응. 근데 여러분, 나는 이 무속이라는 게, 무당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점이라는 걸 믿고
앞으로 결혼할 때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신랑 신부가 잘 살지 어떻게 할지 미리 전부터 보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 있나? 어? 점 보고 결혼하겠다는 젊은 학생들이 있어? 그런 거 믿습니까? 대답 안 해?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결혼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옛날에 부모님한테 결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신부한테 가서 신부 될 사람한테 가서 생년월일을 받아오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니까 그 사람이 인연이 아니니 결혼하지 말라고 이제 점인 결과가 나왔나 봐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결혼을 했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 그지? 아무도 의미 안. 흥미를 안 갖는 거 보니까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 나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가 무당이고 무속이다. 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빙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무당과 무속이라는 게 뭐 우리 옛날에 가령 뭐 단군 신화를 비롯해서 소위 북방 민족의 샤머니즘에서 기원한다는 여러 가지 뭐 학구적인 견해나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 전통 문화의 기원이라거나 원형이라거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1910년 전후에 무당을 먼저 없애려고 했다 라고 한 것이 잘못된 전통 문화의 파괴만으로는 보기가 힘들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정말 기본적으로 뿌리채 뽑아버린 것은 우리의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온 공동체 정신, 여러분들이 아마 국사 시간이나 또는 지금도 무슨 뭐 향약이나 각종 마을의 두레 등등의 어떤 공동체 사회체계,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파괴한 것. 그런 것들을 파괴한 것. 말하자면 우리 공동체 전통 문화의 가장 훌륭한 내용이었던 일종의 연대의식, 사회의식, 그죠? 누구나 함께 평등하고 누구나 함께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친절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체 정신. 누가 가난해서도 안 되고 누가 병들어서도 안 되고 누가 불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한 마을 속에서의 상호간의 존중과 인간적인 의리에 근거한 공동체 정신. 이게 이걸 파괴한 거야. 나는 무당을 파괴한 게 슬픈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의 근본적인 연대 정신, 우애 정신, 배려 정신 이런 것들이 파괴되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변하고 너무나도 흉악해져서 도처에 김길태 같은 놈이 설치고 도처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만이 도처에 1등하는 사람들만이 도처에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만이 인간 대접을 받는 이렇게 된 게 내가 보기엔 제일 전통문화의 파괴 중에서도 심각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에 별로 호감이 안 가나 봐. 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좀 지금 이제 아마 점심시간 점심을 먹고 난 뒤라 그런지 지금 이런저런 잠을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금만 참고 한 10분쯤 얘기하다가 한 10분 쉴 테니까 그죠? 이 전통문화라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전통문화를 잃어버린 것은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상실하고 있는 것은 일제의 잘못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제가 전통문화를 무조건 파괴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대동제다. 그죠? 또는 뭐 탈춤이다. 응? 또는 뭐 농악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통문화 중에 하나인데 경우에 따라서 일본은 예를 들어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는, 중국을 침략하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조선 사람들을, 여러분들 아마 그 얘기 들어보셨죠? 특히 여러분같이 젊은 사람들을 일본은 정신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들은 정신대로, 남자들은 징용으로 일본이 1940년대 말에 저거를 위한 저거 전쟁, 소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2차 대전의 일부였던 그 대동아 전쟁에 조선 청소년 남녀를 엄청나게 죽였는데 희생시켰는데 그리고 거의 뭐 6, 7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그 희생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한 적도 없고 보상은 그냥 사과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전통 문화라는 걸 악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요. 자, 일제 때의 그러한 전통 문화의 파괴라는 게 물론 뭐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습니다만 이 전통 문화의 파괴라는 게 일제가 나쁜 놈들이었다면 그죠? 우리 그걸로 일제가 끝남으로 해가지고 전통 문화의 파괴를 우리 스스로는 하지 말았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비극은 일제가 물러나고 난 뒤에도 대한민국의 정치 지배자들은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은 일제와 똑같은 전통 문화의 파괴를 지속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서양화, 근대화, 경제성장, 경제발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이 200년 만에 이루었던 경제기적을 일본 사람들이 100년 만에 이루었던 경제기적을 우리는 20, 30년 만에 해치웠노라 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지만 물론 우리 자랑스럽죠. 그건 물론 뭐 누가 특별한 재벌이나 특별한 정치도자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4천만 모두가 특히 산업전선에서 저임금으로 고생을 하면서 산업역군으로 일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이룬 성과지만 거의 한 20, 30년이라고 이 짧은 기간의 그 급성장 이면에 그 뒷면에 우리는 우리의 전통문화, 우리의 정신문화, 우리의 고유문화를 거의 대부분 그것도 역시 급속히 상실했다. 파괴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프죠? 여러분 이게 그래 뭐
급속하게 돈 벌락하면 뭐 그런 거 뭐 전통 문화 같은 거 그런 거 좀 뭐 모르고 지낼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아까 제가 일본이 100년 만에 여러분이 아마 역사 시간에 명치유신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일본의 근대화란 대충 1860년대에 명치유신부터 시작을 해서 동경올림픽까지 한 100년, 1960년대. 그 100년 동안에 일본이 근대화를 일으켰다. 경제 성장을 성공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보단 길죠. 우리보다 긴 세월에 걸쳐서 좀 천천히 한 탓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일본을 한번 가보세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전통 문화에 친숙하고 전통 문화가 일본의 일반 사회생활에 깊고 넓게 침투해 있어요. 우리처럼 있진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전통 문화를, 정신 문화를, 고유 문화를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 세상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미약관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걸 일제가 그런 것을 강제로 파괴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해방 후 지금까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제와 달리 우리의 전통문화, 우리의 정신문화, 우리의 고유문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재창조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나라처럼 현대문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서양문화를 받아들이더라도 경제와 산업화, 근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세계 발전의 추세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어떤 고유한 전통문화 위에서 건강하게, 적어도 정신을 잃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성할 게 많다. 지금 조용해졌고, 그지? 더욱더 숨소리는 골라졌고, 그지? 한 10분 쉽시다. 유인물 받은 거 있죠. 이걸 준비해 놓고 이거 전혀 관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이 유인물을 통해서 앞에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 보죠. 첫 페이지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이야기, 거기 뭐 터키의 전통 문화라는 게 예를 들어 전통 세밀화, 전통 건축, 전통 실내 장식, 전통 타일, 도자기, 카페트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현대 문화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라는 점. 아파트가 대단히 낮고 적고 작고, 또 아파트 건축 양식이 대단히 전통적인 이슬람의 어떤 그런 각종 문양 같은 것들을 아파트에 그대로 살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 실내 장식도 아주 전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타일이나 벽지나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식당이나 개인집을 방문해봐도 전통 도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그런 뭐 이런 그릇들을 우리나라는 뭐 거의 전통이 아니라 서양 그릇 일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거의 병적으로 골치 아팠던 게 커피를 못 먹은 겁니다, 여러분. 이 터키에도 커피가 있는데 이게 서양 커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커피가 아니고 커피가 이상해요. 터키에서 나는 커피는. 터키 차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별로 안 맞아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아무튼 의식주가 전반적으로 또 생활이나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전통을 그대로 살리고 있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도 전통을 상실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1페이지는 그 정도로 넘깁시다. 파묵오라는 이야기도 잠깐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전통문화의 상실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흰옷 사라지는 거, 1930년대에 역사적인 기록 보면 이런 이야기 나는 광화문이 뭐 없어진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슬퍼해야 될 전통일까? 또는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령 무속, 무당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는데, 오사카에 있는 일본 민족박물관에 한국관이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그 무속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2페이지의 중간쯤에 나오는 이른바 본질론적 구별과 오리엔탈리즘의 문제. 우리 전통문화의 본질을 뭐 엄양론, 오행론, 삼재론 뭐 이런 걸로 얘기하면 좀 전문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아까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위문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전통문화의 본질이겠느냐 하는 의문.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다시 답변하도록 하고 좀 재미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다 넘어갈까? 전통 문화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단순히 파괴된 것만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악용하기도 하고 반면에 우리의 정말 좋은 전통은 전혀 개성되지 못하고 파괴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페이지 그 위에 보면 전통 대중음악의 변천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1910년, 1945년까지 일제 36년은 암흑의 천지였다고 우리가 보통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1920년대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공부하셨죠? 1910년에 일제가 침략하고 대충 처음에는 한 10년 동안 헌병 무단정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3.1운동이 터지고 1920년대에 와가지고는 소위 문화정치라는 걸 해. 그렇죠?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1910년대 말쯤에 명치라는 일본 천황이 죽고 대정이라는 이름의 일본말로 다이쇼라고 하는 이름의 천황 아들이 다시 천황이 됐는데 얘가 살짝 가버린 애야. 웃자. 정신병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이쇼 천황이라는 게. 일본 천황들은 대부분 좀 헷가닥한 놈들이 많아, 그지? 그렇죠? 지금 천황도 좀 그런데. 하여튼 이 다이쇼 천황이 헷가닥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준 거야.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년대, 30년대엔 여러분 그 당시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그 당시에 소위 일제시대 신문 잡지를 보면 20년대, 30년대, 1920, 30년대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의 유행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화려한 대중문화가 향유됩니다.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이 댄서의 지루박에, 러시아 춤에 무슨 뭐 재즈에 이게 1920, 30년대에 댄스홀에서 유행을 해요. 서울에 이 댄스홀에 바람난 남자들 때문에 신문에 뭐 아내를 찾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막 나와. 전 세계의 음악들이 유행을 해. 여러분, 일제는 헌병으로 총칼로만 조선을 지배한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3S. 1920년대 대한민국 영화가 처음 들어와. 응? 그 영화는 지금 대한민국 텔레비전에 여러분 보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들이야. 그지? 전부 뭐 심청전 같은 이야기가 막 수두룩해. 심청전은 사실 인신매매 이야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막장 드라마가 1920년, 30년대 불륜 드라마, 대한민국 요새 이제 아침 드라마, 그지? 그런 불륜 드라마가 1920, 30년대에 일본 영화, 한국 영화 막 튀어나와. 여러분, 서양 영화도 막 들어와. 헐리우드 영화, 그때나 지금이나 다 들어와. 헐리우드 댄스 막, 헐리우드 팝, 헐리우드 재즈 다 들어와. 그래서 그 전에 대중문화로, 대중음악으로 사람들이 노래했던 민요, 구전가요, 동요 다 없었어. 1930년대에 사람들이 기가 찬 거야, 그지? 서양음악, 일본 엔카, 러시아 음악, 재즈, 이게 1930년대에 대한민국에 판을 쳤어. 여러분, 일제는 암흑의 세계가 아니야. 화려한 세계였습니다, 일제라는 게. 환락의 세계였어요, 일제가. 여러분, 식민지가 어떻게 그렇게 환락일 수 있단 말이냐? 말씀하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특히 화려했습니다. 그 당시 신문 잡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타락했고, 개판이었고, 잘 먹고 잘 살았고, 섹스에 탐닉했고, 그런 시대를 그게 1930년대예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자, 뜻있는 사람들이 1930년대에 와가지고,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전통 민요를 재창조하자라고 해가지고, 신민요를 만들어내. 여러분 아는 아리랑? 이거 전통 민요 아니에요. 아리랑. 아리랑은 여러분, 1920년대, 30년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고상 타령. 알죠, 여러분? 신고산이 우르르 하는 노래 있잖아, 그지? 새타령. 각종 타령. 이게 여러분, 신민요라는 게 1930년대에 전통의 이름으로 만들어져. 민요를 약간 바꾼 거지. 이게 60년대까지 유행을 해. 이미자, 김세련아까지, 새타령까지. 70년대 이게 또 없어져 버려. 여러분 지금 새타령 불러? 새가 날아오네? 지금 그런 거 부르면 지금 촌스러워, 그지? 아니야? 촌스러운 거야.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1930년대 여러분, 신민요와 함께 우리나라에 또 하나 대중음악에 주류 등장한 게 뽕짝입니다. 트로트입니다. 그죠? 이거는 신민요보다 훨씬 더 역사가 길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장윤정까지? 노홍철이하고 헤어졌다며? 여러분 장윤정 노래 좋아합니까? 장윤정 트로트를 좋아합니까? 글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개인적인 취향인데 나는 별로야.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사실 일본 엔카의 영향이 깊어, 그지? 일본에서 내가 좀 살아봤는데 너무너무 똑같아. 응? 조용필? 이것도 엔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요새 여러분 한류 그러지만 사실 한류는 옛날에 조용필이가 또는 패티김이 한류의 원조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여러분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 알아? 여러분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죠? 형제가 지금 헤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죠? 형제야 돌아오라 부산항에, 그죠? 그렇죠? 기러기도 울고 어떠저떠, 그지? 갈매기도 우니 어떠고 형제야 돌아오라 어떠저떠 한 노래입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 조용필이가 일본 NHK 텔레비전에 나와서 일본말로 불러 제끼면 그걸 듣는 나는 기절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웃을래. 한국 동생이 일본 형님한테 희야 빨리 돌아오라. 무슨 말인지 몰라?
1945년에 가버리신 형님이여 돌아와서 나를 좀 보살펴 주옵소서. 어제 무슨 신문에 보면은 무슨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록하는 문제를 작년인가 뭐 대작년인가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좀 기다려 달라 했다며? 조영필도 형님 빨리 와 했습니다. 그죠? 그걸 여러분 일본말로 부른다고 생각을 해봐. 일본 사람들이 그걸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 나는 여러분 일본에서 살면서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나는 피가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일본의 연말에 일본의 NHK 홍백 노래자랑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하죠. 청백 뭐 노래자랑 그죠?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모조리 외놓은 걸 뺏기는 거니까 뭐 그놈이 그놈인데 이 몇 년 전에 이 조용필이가 유일하게 한국 가수로서 지금 한류 뜨기 전이야. 비고 뭐고 뭐 눈이고 뭐고 나오기 전이야. 그 조용필이가 한국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일본 가수들하고 같이 이제 청백전 하는 게 신문에 특필이 됩니다, 여러분. 아, 조용필 일본에 진출하다 뭐 있다고 소리. 근데 일본에 가서 뭐 하는 줄 알아? NHK 연말 대회에 나와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에 형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걸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옛날에 헤어진 한국의 동생이 한국인들이 옛날에 한국 너희들을 보살피다가 돌아간 우리 일본 형님을 빨리 돌아오세요. 갈매기도 울어요. 뭐 이따위 노래 소리 가라고 들린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기분 나빠 안 나빠? 나빠요. 이런 앵가가 여러분 지금까지 장윤정을 또 하나는 계기로 해서 지금 앵가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내가 아까 이 대전에서 부여까지 오는데 버스를 1시간 반을 타는데 이 운전수가 말이야 무슨 방송을 틀어놨는데 이게 계속 트로트야, 그지? 계속 트로트야. 여러분 트로트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나운서가 소개하기를 트로트가 전통가요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이미자가 전통 가수야? 국민 가수라나? 뭐라나? 조용필이가 국민 오빠냐? 국민 가수냐? 뭐 자오지간 뭐 요새 심심하면 국민이고 심심하면 전통이야, 그지? 진하게나? 전통하게 여러분들은 기분 나빠해야 돼, 그지? 어떻게演歌가 전통가요냐? 어떻게 일본 노래가 전통가요야? 나는 여러분 장윤정의 노래를, 장윤정의 트로트를 그거는 일본에 지금 일본 가수들이 부르는 일본演歌 하고 조금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난 그렇게 느껴. 그래서 난 그 노래가 싫어. 그런데 그 노래는 지금까지 10년은 망했는데 결국 남은 건 아리랑밖에 없어. 근데 일본演歌는 지금 젊은 세대인 여러분들에게도 장윤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얼짱 몸짱 스타를 통해서 또 뭐 노홍철이야 또 뭐 무슨 앞으로 또 뭐 하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무슨 스캔들 뉴스를 계속 터뜨려가면서 그것도 인기를 유지하는 수단이 하나냐?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건 난 잘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런데 그게 난演歌가 싫은데 나는 트로트가 싫어, 뽕짝이 싫어. 그러나 이게 일본의 일제의회가 들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그지? 응? 이게 일본의 영향이, 만약 이게 진짜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일본 노래 엔가를 뺏긴 거라면 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젊은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한 30, 40대 이상 되면 대한민국의 남자들, 여자들은 전부 다 모였다 하면 트로트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여자들도, 40대 이상, 50대, 60대, 뭐, 개날,
옛날, 뭐 관광버스에서 다 두드리고 노는 건 다 뽕짜 이거 트로트야, 그지? 거기서 무슨 뭘 부르겠어? 뭐 장기하를 부르겠어? 누굴 부르겠어? 이미자? 이미자 뽕짝이야. 이미자 트로트 뽕짝이야. 사실 일본 노래예요. 근데 그게 살아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부정할 거냐? 아까 내가 전통 문화가 다 사라지고 이상한 것만 지금 남아 있어.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남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크게 타이틀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통 문화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월드 뮤직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에요. 지금 시간이 대충 이래저래 흘러가서 지금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지? 해야 될 내용은 3분의 2가 남았는데 시간은 다 갔어, 그지?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월드뮤직이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자, 지금 한국 음악이, 그죠? 여러분 월드뮤직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근데 월드뮤직이 우리는 월드뮤직이라 그러면은 플라멩고나, 그지? 그지? 집시 음악이나, 그지? 무슨 포르투갈, 파도나, 그지? 이런 거를 월드뮤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듣고 있죠? 비서양 세계의 대중음악. 그것도 스페인, 포르투갈, 남미, 탱고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뮤직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건 그야말로 세계 음악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건 무슨 얘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자, 우리는, 가령 여러분, 우리는 터키 음악을 월드뮤직 하나로 생각을 해. 그치? 인도 음악도 월드뮤직 하나로 생각해. 그러면, 인도 사람이나 터키 사람은 대한민국 음악을 뭐라고 생각할까? 월드뮤직 하나로 생각해. 그렇죠? 근데 이 월드뮤직이라는 개념이 지금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월드뮤직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음악이면 세계음악, 미술이면 세계미술, 문학이면 세계문학, 사상이면 세계사상, 문화라면 세계문화라고 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아까 올림픽의 경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어떤 서양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강제로 이식된 그런 어떤 잘못된 문화 말고 제국주의적인 침략 문화의 일환으로서 행해진 것 말고 그야말로 각 민족, 각 나라가 자신들의 가장 고유한 전통에 근거해서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현대적인 것과 접목을 해서 그 나름의 독창적인 어떤 음악, 미술, 문학, 사상 같은 것들을 각 민족, 각 나라가 고유하게 창조적인, 개성적인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냈을 때 그 전체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월드 뮤직, 월드 아트, 월드 아키텍처, 월드 소트, 월드 리터처라는 식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 인류의 공통 보편 문화의 체계로 인식할 수 있겠는데 그게 참 좋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말을 길게 했다. 나도 숨이 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러한 그야말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또 그런 세상 전체에서 많은 민족들이 다양함을 문화의 본질로서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 음악, 세계 미술 이런 얘기로 앞으로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통 문화를 생각할 때에 단순히 옛것, 우리들의 어떤 지난 것들, 과거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내가 보기엔 참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과거의 것으로는 그냥 죽어. 그리고 이게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의 감수성에 설득력, 호소를 갖지 못하면은 신민요처럼 60년대에 없어진 이미자, 엘레니처럼 김세레나의 세타령처럼 없어져 버려. 그냥 옛날 것을 묵수하려고 해가지고는 이게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는 내가 여러분들처럼 전통 문화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 거의 다 사라진 것에 대단히 마음이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아까 예를 든 터키나 인도나 다른 나라처럼 우리가 좀 못 살아, 너. 우리의 옛 전통 문화, 옛 정서, 옛 고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우리 자신이 그런 어떤 다른 나라 특히 못 산다고 우리가 업신여기는 나라들의 전통 문화 유지의 어떤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특히 1980년대 말에 사회주의권이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구소련을 비롯해서 구동구권이 해체가 되고 난 뒤에 전 세계가 미국이 주인이 되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 가운데 주로 이제 미국 중심의 일들이었지만은 소위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라고 보통 번역합니다. 그죠? 이게 결국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미국화시키게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의 문제점도 하나 있고 반면에 미국의 어떤 과학 문명, 기술 문명이 중심이 된 컴퓨터 혁명에 의해서 특히 인터넷 혁명에 의해서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의 어떤 통신, 커뮤니케이션 체제가 역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몇 년 전까지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이메일 주소만 알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순간 한 1, 2초도 안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그 치면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세계화입니다. 그죠? 그것도 일종의 긍정적인 의미의 세계화인 거예요. 세계가 이미 서서히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어요. 개인 대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세계 속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한편으로는 물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된 소위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침체로 인한 전 세계 경제 파급에 의한 고통도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IT의 발전에 의해서 전 세계의 의사 교환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세계 석학의 과의 대화도 가능할 정도로 우리들의 의사 교환 매체 수단이 급속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문화도 급속히 변하죠. 지금 문화라는 게, 세계 문화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지구 반대편에 유행하는 음악이, 빌보드 차트 1위 음악은 바로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전통 문화가 앞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의 젊은 미국 세대들에게 또는 뭐 남미 세대들에게 우리들의 음악이 또 우리들의 건축이 우리들의 도자기가 우리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그들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세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옛날처럼 뭐 소개가 잘 못됐다? 신문이 뭐 언급을 안 해줬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 그런 변명을 통할 때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글을 뭐 영어로 번역하는 문제, 그걸 뭐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문제는 그거는 이미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의 장애 요인이 없어 버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과연 이게 진짜 세계적일 수 있나? 우리끼리만 좋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세계인들에게 어떤 미적인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창조성으로 다가갈 수 있나? 이런 거를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자만족하는 우리끼리 그냥 좋다 좋다 하고 뭐 신토 부리니 뭐니 해서 해야 될 시기는 지났다. 나는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는 요새 뭐 김치의 세계화 뭐 있는 소리에서 했는데 그지? 대통령 부인이 거기 또 뭐 들어가가지고 김치 맛을 다 배려놨다 그러는데 진정한 전통 문화의 세계화는 김치를 세계화시키는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응? 그 먹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하나? 난 여러분 김치가 세계화 될 뭐 되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과연 어떤 문화의 본질적인 정신성, 문화의 어떤 보편성, 가치성 이런 것이 과연 김치와 뭐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자기 하나, 기와장 하나, 벽돌 한 장의 문화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김치와 다르죠. 근데 저 창조니까. 뭐 김치도 창조라면 할 말은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드뮤직이라고 하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요새 여러분 월드뮤직에 대한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일부 특별한 비서양세계 대중음악의 장르에서 월드뮤직이 아니라 월드뮤직이라는 이름 아래 제목 아래 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양에 편중되었던 서양의 주로 그 서양도 독일 중심이다, 그지? 바흐부터 시작해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마그너까지, 그지? 서양 음악사를 보면 전부 음악가들은 다 독일 사람들이야, 그렇지? 지금 고등학교 시절에 음악실에 가면 붙어 있는 건 전부 독일 놈들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미술실에 가면 또 전부 프랑스 사람들이야, 그지? 이게 뭐야? 그러면 세상에 다른 220나라, 60, 70사람 나라에는 무슨 음악가도 없고 미술가도 없고 음악도 미술도 없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인도의 15억 인구는 바하부터
베토벤, 뭐, 쇼베르트, 무슨, 뭐, 박은 아무도 몰라. 일본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거 안 가르쳐. 우리처럼. 우리는 왜, 무슨, 바흐, 핸델, 슈베르트, 여러분 다 알지, 그지? 그걸 왜 우리는 외워야 돼? 그걸 왜 배워야 되었는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다 자기 나름의 아름다운 그 민족들이 오랜 역사를 두고 사랑했던 노래가 있고, 악기가 있고, 기악이 있고, 성악이 있고, 미술이 있고, 건축이 있고, 다 고유한 예술 양식, 문화 양식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서양에 편중된 그런 어떤 과거의 서양 중심의 사대주의적인 그런 어떤 문화 인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세계 인식, 세계 문화의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각각의 전통 문화를 공존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문화라는 게 이제 서서히 새로운 문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 미술, 세계 문화, 세계 문학, 세계 사상에 포함되는 여러 비서양 세계에 여러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3세계 비서양 세계의 전통 문화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난 여러분 터키 음악을 들으면서 거의 우리 음악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꽹과리와 같은 악기를 내가 발견을 했고 거의 같은 주법을 봤어요. 들었어요. 인도의 히말라야의 산속에서 들은 인도 음악은 우리나라의 영산해상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영산해상이 그걸 모방했다고 난 생각하진 않아요. 뭔가 우리하고 같은 DNA가 있는 거야. 문화의 DNA가. 난 그렇게 내 혼자 그렇게 느끼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통 문화라는 게 사실 우리의 무슨 특별한 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시아권 문화의 공통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서 열심히 탐구하고 비교해서 우리의 음악이 우리의 미술이 우리의 건축이 그런 어떤 세계적인 위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근데 그게 나의 생각에는 전통 문화라는 것을 순수하게만 유지를 해가지고는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해서 조금은 난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전통 문화라는 것을 그 철저한 원형, 그죠? 그 순수한 형태의 보존과 유지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사실 많은 문화학자들이, 많은 문화 이론가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모든 문화는 기본적으로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문화를 얘기할 때 뭔가 절대적으로 순수한 단군 할아버지 DNA부터 비롯된 뭔가 절대적으로 순수한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있다는 생각은 적어도 문화론 일반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당군보다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는 옛날 선사 시대로부터 아마도 내 생각에는 수많은 중국이나 인도나 심지어 이슬람권이나 동남아권이나 우리는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 다양한 우리 문화의 어떤 영향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국시대에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왔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세종이 강화도 앞바다에서 오키나와 뱃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키나와 배와 한국 배를, 조선 배를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시대라는 게 조선시대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인 시대였던 거예요. 그죠? 삼국시대 장보고 시대도 그랬고 여러분 경주에 가면 말이에요. 경주에 왕릉이 많지 않습니까? 그 왕릉 중에 어떤 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석상들이 전부 서양인들, 아랍인들 석상이 쫙 둘러싸여 있는 석상이 있어요. 아마 역사학자들이 요새 삼국사를 공부하는, 신라사, 이 고대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신라시대 백제도 마찬가지, 이 부여가 중심이어도 백제도 마찬가지, 옛날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찬란한 국제화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자꾸 이런저런 자료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 역사에서 대충 한 임진왜란 전후까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에 우리가 크게 이제 상처를 입고 그 뒤에 우리 사회가 조금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고 많이 보수화되고 많이 닫혀지고 또 예를 들어 뭐 남녀 평등이라든가 무슨 뭐 계급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고해지고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한 1600~17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단히 강하고 넓고 개방되고 열리고 힘찬 그런 민족의 기가 살아있는 그런 역사를 해오다가 조선 후기부터 시작해서 약간 끼우뚱해버린 것 같아. 응?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 가지고 민족 생명을 그야말로 뺏기는 그런 비참한 역사까지 살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이 순수한 의미의 민족문화라는 걸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문화의 일반적인 원리와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실제로 우리 문화의 다양한 면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모든 민족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 딱 하나의 유일한 전통 문화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다녀본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서 그런 이야기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뭐 당군 문화, 무슨 무속 문화, 무슨 뭐 유교 문화, 뭐 단 하나의 무슨 이런 유일 신화, 유일 문화 신화 이런 건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는 뭐 우리 전통 문화가 굉장히 우리 것만의 어떤 순수한 아주 깨끗한 순혈통의 뭐 이런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전통 문화도 다양한 국제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런 국제 문화의 여러 중국이든 인도든 이슬람이든 동남아든 우리는 그것을 잘 우리 걸로 수용을 했고 우리 나름의 전통 문화를 재창조해냈어요. 그게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본질은 아까 잠깐 무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도 요새 무슨 민속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나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속만을 우리 전통 문화의 원류나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그 밖에도 다양한 전통 문화의 모습들이 우리 전통 문화 속에 있다. 우리 전통 문화는 다양하다. 그런 것들이 잡종으로 섞여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뭔가 우리의 고유한 전통 문화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비슷한 유래나 성격을 갖고 있는 아시아의 어떤 여러 다양한 민족들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고 또 나아가서 우리와 같은 이질적인 뭐 미국 거든 유럽 거든 이런 걸 겁내지 말고 받아들여서
물론 그것은 여러분 아주 가볍게 경솔하게 경박하게 모방하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저 같은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지금까지 그야말로 정신없이 가난을 이겨나가고자, 가난을 헤쳐나가고자 서양을 모방하기에, 서양 따라잡기에 급급했던,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고픔을 면해보고자 했던 그런 급박한 시절이 이제 지나갔다. 이젠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좀 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많은 다양한 외래 문화를 비교 고찰하면서 검토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전통 문화 그 자체가 갖는 어떤 고유성, 정신성, 가치성을 찾아냄과 동시에 그것이 세계적인 감수성에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재창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들의 오늘 제가 원래 준비했던 세 가지 소제목, 마지막 소제목인 포스트 콜로니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말도 서양 말이고 하니까 간단하게 조지자. 어? 자, 우리가 그런 어떤 보다 주체적이고 보다 개방적인 세계 문화 속에서 당당한 자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전통 문화를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적인 어떤 태도,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 제가 마지막 소제목으로 포스트 콜로니즘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진경원 교수님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 소개하셨습니다만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탈식민주의 또는 후기식민주의. 그러니까 식민주의를 벗어나 그죠? 식민주의를 벗어나자 라는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서양어를 꼭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식민주의, 우리나라도 이제 식민지를 경험했죠. 36년.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식민지를 오랫동안 경험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반 이상의 나라가 몇 서양 강대국의 식민지를 200년 등등 오랫동안 경험했었죠. 우리도 비록 36년이나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 식민지의 상처가 여러 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걸 사실 극복이란 대단히 힘들어요. 근데 이건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 왜? 이게 여러분, 일본은 나쁘다? 일제는 나쁘다? 고로 엔카가 나쁘다? 이런 등식의 문제가 아니야. 이게 사실 우리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 1945년에 가버린 일본을 지금까지 일본 탓해가지고는, 물론, 독도를 죽게 하는 이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지? 웃자. 그렇잖아. 미친 소리 아니야, 그거. 국립학교에 와서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다만, 웃어줘. 이거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 포스트 콜로니즘이라는 것은 대충 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당당하게 세계 문화 속에 위치시키고 다른 많은 전통 문화와 함께 다양한 세계 속의 전통 문화와 함께 나는 여러분 우리의 전통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화다. 나는 이런 소리 딱 하기 싫어요. 나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로서 세계 문화 속에 다른 많은 민족의 전통 문화와 함께 자유롭고 평등한 위치만을 가지면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통 문화에 무슨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문화에 대한 만족감,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그야말로 우리 문화가 우리의 DNA로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들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우리들의 피 속에, 우리들의 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해. 그렇죠? 그걸 못 느끼면 문제예요. 응? 우리가 가야금이나 금운거나 이런 소리를 피아노나 바이올린보다 더 딴 나라 음악으로 들을 때 이건 여러분 뭡니까? 이건 이제 미친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건 돌아버린 거야. 우린 지금 어쩌면 돌아버린 상태에 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전통 문화를 공부하니까 다를 거야. 그지? 여러분 친구들에게 일반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 금운거나 가야금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런 판국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역사를 경험했던 나라들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가능합니다만 다양스럽고 시간은 다 가고 있으니까 우선 한두 가지 결론만 얘기를 합시다. 우선 우리가 서양에 대한, 서양 문화에 대한, 서양 사상이나 서양 음악이나 서양 문화에 대한 과도한 사대주의는 버려야 돼. 그렇죠? 그걸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숭상해온 많은 서양의 인물들, 서양의 어떤 사물들, 서양의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뭐 어떤 가치로 재평가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백인이라고 해서 팔 길고 다리 길다고 해서 피부 희다고 해서 잘난 것들은 없다. 아까 내가 이 강의의 처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얼짱 몸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얼짱 몸짱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얼짱 몸짱이고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가 세계 문화의 얼짱 몸짱이야.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해서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최고고 우리 문화가 최고고 우리 전통 문화가 세계 최고고 이런 소리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치가 세계 최고 맛이고 여러분 김치 말고 맛있는 거 많아. 그렇지?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글로벌리제이션의 문제점,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의 문제점, 또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문제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 더욱더 글로벌리제이션이 가속화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핸드폰의 문명 수준은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5년 뒤에 여러분들이 어떤 IT에 의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질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마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업문이 있어서 교수님 문을 두드리듯이 연구실 문을 두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컴퓨터 두드리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 연구실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아무도 안 웃네. 그만큼 우리들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는 이제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넓어지는 그야말로 세계 문화, 아까 말씀드린 월드 뮤직의 본래의 의미에서의 세계 음악, 세계 문학, 세계 문화 이런 그야말로 세계의 시대가 만일 앞으로 열린다면 우리가 우리의 전통 문화를 그 세계 문화 속에 당당히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숭상했던 서양 일변도의 서양 중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얘기를 끄집어냈듯이 터키나 이슬람처럼 동계올림픽을 전혀 무시하고 살지 않는 걸 내려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계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돼, 그지? 그러나 내 생각에는 스포츠라는 것도 문화와 문화 일종이라면 문화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 자주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계층이나 계급이 전유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그 문화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그 문화를 누려야 돼. 그 문화를 통한 이 삶의 즐거움을 느껴야 돼. 전통 문화 속에 의식주를 즐겁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용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통 문화가 진정한 한국 문화, 진정한 현대 문화로서 살아남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준다면, 즐거운 문화가 된다면 그것은 당당하게 세계 문화 속에 다른 세계인들에게도 감동을 줄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문화를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외래 문화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긍정적인 차원의 퓨전의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